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일단 저희가 외과 의사의 리더십, 대한외과의 이사장 경험을 중심으로 이우영 교수님한테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교수님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과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삼성서울병원 앞병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대장학문학회, 그다음에 저희 외과학회 부회장으로 이제 계시기도 하고, 차기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브 유니버시티 프로페서전에 차기 이사장, 회장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유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향후에 미래의 퓨처의 리더로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를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호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은 외과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제가 뭐 리더십 강의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강의를 하는 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제가 외과학회 이사장을 하면서 여러 학회 이사장이나 학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커리어를 쌓고 방향을 설정하는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전신과는 다르게 또 이게 보통의 수업과는 다르게 이제 스트레스 없는 시간이니까 학문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역시 학문적인 거는 뭐 교수님께서 워낙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잘 들어보시고 느끼는 바를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학회를 하면서 만난 여러 리더분들을 봤고 연대대학교에 계신 외과학회에서 제가 모신 어르신들입니다. 뭐 누군지 말씀하셔도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학회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죠. 또 이게 과거 및 바로 직전 리더십이라면 현재 리더십은 저희 동기들입니다. 여기 김영식 주임 교수님, 오윤탁 교수님 저희 이제 보드 동기들인데 현재 왕성한 활동으로 연세대학교 외과학교를 이끌어주고 계시죠. 파일 공유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파일 공유. 공유가 안 돼요? 보면 혹시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공유되는 걸로. 잠시만요. 먼저 공유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네. 혹시 아직도 안 나오나요? 그래요? 왜? 잘 나옵니다. 지금 그 회장에 있는 분들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잘 나옵니다. 엄청무 교수님 혹시 지금 잘 나오고 공유되나요? 잘 나옵니다. 예,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 잠깐 꺾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옵니다. 페이지가 옆으로 넘어 있어서. 잠시만요. 아,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럼 하겠습니다. 방문 전 슬라이드에 저희 동기 두 분을 보여드렸고요. 리더하면 옛날에는 이제 전장의 장수가 리더의 표본이었죠. 손자국부에 보면 요즘 한문을 안 배서 못 읽겠지만 용맹스러운 장수가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고 지혜로운 장수가 덕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없고 덕 있는 장수가 복 있는 놈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전쟁터에 가시는 리더라 그러면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리더들이죠.
이분들은 리더를 단계를 넘어서 위인으로 넘어가신 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카리스마보다는 부드러운 리더십 또는 그다음에 이 베푸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리더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리더랑 위인으로 만들어진 분들이고요. 역사의 가장 강력한 리더 중에 하나는 징기스칸이죠.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을 정복을 했고, 그렇죠. 이 사람의 리더십의 가장 큰 거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 모든 사람을 꿈꾸게 만들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서 공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보게 만드는 게 이제 강력한 리더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전쟁을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리더로 지금 돼 있고 한 사람은 독재자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물론 승자의 법칙에 의해서 리더와 독재자도 결정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승리하고 졌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리더와 독재자의 차이가 이건 거죠. 이제 결국 리더는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 그다음에 팀의 본인보다는 나라 전체를 본 거고 다양성을 존중했던 사람은 리더로 인정을 받고 독재자는 결국은 전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고 권력을 남용했고 본인의 의견이나 이익을 남들한테 강요한다든지 타인을 지배한다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재자거든요. 여러분들 술방에서 본인의 이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개원 초기에 육반 특요 세 명이 있었고 손이 육반 장갑 끼는 교수님 세 분이 정말 술병에 폭군으로 계시던 데가 있어서 육반 찾는 분이 술자리 들어오면 다들 걱정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외과 의사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제 평가는 본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흔히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죠. 결국은 뭐 리더는 비전과 목표 설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책임과 문제 해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외과 의사는 그럼 왜 오늘 리더십 강의 하느냐?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가 된 순간부터 그냥 필수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는 리더는 가장 가까워는 결국 이제 전공의 때는 모르시겠지만 펠로우만 돼도 응급실에 환자가 자기가 수술하면 그 팀의 캡틴 오브 더 쉽이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경력 있으신 국가과장님, 외과과장님, 뭐 병원장, 개원하시면 또 개원병원의 병원장이 될 거고 학회장, 또 자기 병원 가면 랩의 대표, 결혼하시면 집안의 가장,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싫든 좋든 외과에서는 여러 가지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리더가 될지를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휘둘리시면 결과적으로 독재자로 빠지든지 리더십이 없는 그냥 그 원오브 댐으로 가든지 하셔야 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이제 리더십 외과의사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된다, 팀워크 빌딩 해야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확실히 줘야 되는 이런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팀워크 빌딩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들을 경청하셔야 되고 방향성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외과 교육만 갖고 과내 교육만 갖고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연치 않게 병원에서 기획실장을 갑자기 하게 돼서 리더십 코칭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느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에 이런 거를 싫든 좋든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교육을 받으시는지 온라인 코스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리더십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리더십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뭐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니까 또 연대에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좋은 리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느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이 하는 의학 드라마죠. 이건 좀 제가 저 화면을 그냥 쓰려고 그랬더니 저희 병원 그 의학 정보팀에서 이 슬라이드를 또렷하게 그냥 쓰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래서 할 수 없게 이렇게 흐릿하게 했습니다. 이 여러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 보면 공통점이 되게 보면 외과 의사를 저희가 외과니까 외과 의사를 한 배경이 많죠. 왜 많을까요? 내용이 항상 보면 다이내믹하고 지루하고 내과나 다른 과처럼 답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답이 있어서 드라마에 아주 적합하죠. 결론적으로 드라마를 많은 이유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외과는 이런 과인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 외과는 뭐 필수죠. 내외상도 필수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3D과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남들은 3D를 Dirty Dangerous, Difficult라고 하지만 사실 외과의 3D는 근본적으로
decisive, dedicated, dignity입니다. 외과 의사가 이 세 가지 3D를 마음에 갖고 계셔야 본인이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외과가 정말로 외과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3D에 매몰되어 있는 순간 외과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과의 리더들이 여러분들 현재 리더도 계시고 젊은 주니어 교수님도 계시고 미래의 리더도 계신데 이 3D를 아래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물론 지금 뭐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대한외과학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속하는 외과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아시나요? 아마 세브란스 병원의 미션과 비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미션과 비전은 뭐다? 저도 맨날 까먹기 때문에 항상 보긴 보이는데요. 외과학회 미션 비전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외과 50주년 때 제가 미션 비전을 다시 만들면서 미래를 여는 교육, 세계를 연구, 사람들의 진료, 외과학을 선도하며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 비전은 네 가지가 있죠. 이런 비전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외과라는 조직에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신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이게 2001년 자료인가 그런데 88개 트레이닝 병원에서 그중에 46개가 대학병원이고요. 전공의 숫자를 보시면 전문의 배출은 279명이 제일 많았죠. 이게 언제냐면 97년입니다. 최근에 2001년도에 16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고 있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외과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외과를 선택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전공의 선생님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외과에 사명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왜 외과를 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은 넉넉하지 않지만 이거는 뭐냐면 우리 보산진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2000년도까지인데 외국인 의학자들 교육을 저희가 연대에 많이 와 있잖아요. 특히 사우디에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나라 간 계약을 통해서 월급 받고 오는 교육자들인데 이게 이만큼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 외과가 제일 많습니다. 타입 추정부의 외과가 많은데 이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외과가 상당히 앞서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트레이닝하기에 아주 좋은 외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외과입니다. 또 하나 이거 2018년에 하지만 글로벌한 자료에 보면 71개 국가에서 14개 캔서의 생존율을 나타낸 자료죠. 저는 상당히 프라우드합니다. 보시면 위암, 대장, 직장 세 개는 세계 최고의 생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장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위암은 아시아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 생존율은 자랑스럽습니다. 뭐 크게 뭐 하지만 그래도 리즈너블합니다. 일본을 제쳤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콜레렉텀은 사실은 유럽의 병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생존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는 아주 좋은 스크린 프로그램, 대장암이나 위는 내시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얼리 캔서를 디텍트를 많이 하고 빨리 어웨어니스가 돼서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내시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병원들이 저희가 이제 적정성 평가를 요구를 하지만 그래도 적정성 평가 포함 각 병원들의 MDT 팀이 활성화돼서 안병원들이 되면서 MDT 팀을 통해서 옛날에 독단적으로 하나의 의사가 결정하는 것들을 모든 팀들의 스페셜리티가 모여서 결정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고요. 또 하나 외과학회에서 좀 저희가 자랑스러운 거는 결국 외과학회 술기교육 이런 교육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불만이 많을지 몰라도 이렇게 한 교육하는 학회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저희가 술기를 스탠다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즈 서전이 우리가 사실 세계 어디보다 외과의 분과 전문의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대장암 하는 사람보다 일반인이가 대장암 수술하는 게 훨씬 많은데 우리는 거의 99% 정도를 대장암외과에서 하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나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스킬 교육을 통해서 복강경이 뭐 거의 모든 외과 분야에 다 해서 이런 것들이 술기가 상당히 저희가 발전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외과 교육이 뭐가 다른가? 결국 내과 교육과 뭐가 다른가에 보면 가장 큰 거는 결국 수술할 줄 아는 내과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서지컬 스킬, 에틱스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이 서지컬 스킬을 전공의 선생님들이 할 때는 결국 러닝 커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이 러닝 커브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스탠다드 서전이 될 것인가를 하는 게 연구학회 목표였고요. 러닝 커브는 사실은 36년도에 항공업계에서 들어온 거고요. 결국 이 어떤 거를 만드는데 타임과 코스트가 얼마나 걸리냐가 이 러닝 커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외과 쪽에서는 1980년 어돔스가 돼서
결국은 평균적인 외과 의사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또는 수술 케이스를 러닝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외과 의사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러닝 커브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전공의 때, 전임의 때, 그다음에 주니어 스텝에서 자기 거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과 아나토미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결국 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외과학계 두 가지의 그 아주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대장문학회에서 제가 먼저 시작했던 건데 대장학문 복강경 수술연구회가 국내에서 복강경 수술때 제일 처음 만들어져서 이 스킬을 다 확장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과 술기연구회를 통해서 전공의 교육이 이제 많이 들어갔죠. 저는 그래도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이 어떻게 보면 프라우드한 거는 이 두 가지에 다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이 복강경 대장술 연구회가 열렸고요. 그 당시 제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텝이 된 지 1년 됐는데 기존 거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때 막 복강경 수술이 시작을 됐고 국내외 나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내에 보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대 김준기 교수님, 그다음 고대대 김선환 교수님 두 분이 막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울까를 해서 결국 저희 병원에서 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2000년 11월 24일 날 워크숍을 하고 저녁을 먹고 결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4년간 두 달마다 라이브 서저리 심포지움을 하고 비디오 에디팅 심포지움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틀라스도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하고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복강경 대장 수술은 거의 90% 이상 페네트레이션이 돼서 거의 모든 코르텔 서전은 복강경 수술을 다 하고 있고요. 위암 쪽, 그다음에 간담체 쪽도 이제 다 하고 계시죠. 이런 이 내셔널하게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 페네트레이션 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술기연구인데요. 이건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학회 공식 그 프로그램 전공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공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한 13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사실은 모태된 코스는 유럽에 있는 AGC 코스가 모태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2007년도인가에 저희 나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와서 워크숍을 했는데 저에게 신세계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술장에서 어깨로 봤던 교육을 이런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서 수초부터 모든 테크닉을 다 하나하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도 뭔가 좀 느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스위스 다보스라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날아갔습니다. 다보스에도 이 코스가 있거든요. 제네바에서 내려서 양복 입고 내렸더니 눈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길을 타고 다보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이런 도시에 여러분 스위스 다보스가 되게 유명한 도시지만 무지 작습니다. 뭐한 10분이면 다 돌아가는 펭귄 마을이에요. 여기 가서 갔더니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같이 갔던 서울대 양원 교수님, 오종탁 교수님 그때 같이 가셨고요. 저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가서 갔는데 이 스키장 리조트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하고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스키 타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교육을 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딱 잠바 하나 입고 양복 바지에 올라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스키장 리조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겠다고 그래도 막상 스키를 빌려서 좀 내려갔는데 뭐 저는 몰랐는데 유럽 무슨 스키 이 코스가 없더라고요. 산에 타고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낭떠러지 왼쪽에 낭떠러지 모르겠는데 스톰이 막 불어왔어요. 그래서 한 100m 내려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양옆이 떨어질 것 같아서 다시 스키를 메고 2시간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프트가 내려와서 그날 저녁 때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가 아이슬란드 의사였는데 나 올라가서 어제 스톰이 불어서 아까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We call it windy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면 바람 부는 정도지 스톰을 생각 안 한다. 그래서 거의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이때 저희는 사실 가서 산은 딱 하나 올라갔다 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군데 하는 이런 코스들 전공이 됐다 이런 코스들 특히 보면 여기는 이게 특화가 걸려 있어요. 이 뮤코자에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뮤코자와 실호자가 구분이 되게 해놔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특허라서 저희가 사실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크닉까지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그냥 이런 트레이닝 박스도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저희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 뭐죠 스티로폼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수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술기연구회를 만들자 해서 거기 보시면 제가 이 당시에도 또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양호교수님 회장으로 술기연구회를 했고요.
공식으로 낸 다음에 양원호 선생님이 2번 회장을 하셨고 제가 그 다음 회장을 2번 했는데 저때 이제 공식 외과학회 프로그램 들어와서 그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오송, 그다음에 올림푸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때 셋업이 돼서 이제 처음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이사장 술기업부 회장하면서 이 메디트로닉하고 MOU를 맺어서 그 전까지는 학회 장소에서 그냥 그 호텔에서 했는데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됐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러분들 교육 잘 받으시는데 잠깐 외과학회 교육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외과학회에서는 교육수련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외과 술기연구회, 외과 다음에 외과 교육연구회 아직도 회장이신가요? 끝나셨나? 끝나셨죠. 예, 그래서 김 교수님이 이제 연구회를 하셔갖고 전공의 교육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셀프 이그잼 트레이닝 렉처, 스킬스 트레이닝 뭐해서 각자 시합이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요. 그전에는 이런 도제제도죠. 외과는 그냥 도제로 그다음에 각 병원 내에서 이 교수님이 하시면 저 교수님은 어떻게 꼬매네, 어떻게 하네,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 역량 중심의 교육을 바꾸면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많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차 때, 2년, 3년 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버전 1이었다면 이런 에너지라든지 크리티컬 케어였고 최근에 가장 프라우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다 지나서 3년 차 때 카드바 모드를 저희가 이제 제가 이사장을 마치는 해 카데바 모드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3년차 선생님들 아직 카데바 모드를 다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프라우드한 전 세계 어디도 이런 전공의들한테 카데바 모드를 통해서 교육하는 데 없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많이 들어가는데 카톨릭대에서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반값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장하면서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뭐 푼돈이지만 전공의 교육에 대한 비용을 매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육받는 비용이 50%가 리펀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늘려서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지나가면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을 전부 다 국가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첫 발입니다. 한지 3년 됐는데 처음에는 외과만을 위해서 제가 따왔는데 필수라고 문제가 되면서 이제 산부인과 흉부외과도 나눠주는 바람에 돈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돈 좀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점점 향후 목표는 한 1년에 100억 정도를 만약 이 교육비를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저뿐 아니고 현재 이사장님, 향후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외과 전공의 이런 술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카데바는 이제 2년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저희 병원 선생님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전공의가 여기 갔다 오고 또 저희 병원 독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제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갖고 나가면 결국 종합 서전이 되고 그 서전으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사장으로 제가 마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 중에 향후에 이제 외과학회 이사장 나오시고 본과학회 이사장 나오시고 하실 거니까 과연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를 이제 학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학술대회 학회니까요. 제일 중요한 학술진흥이죠. 국제협력, 외과 현안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미래 비전 제시인데 저는 외과학회 이사장을 할 때 학술진흥은 이미 외과는 분과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외과학회가 관여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학회 입장이고요. 국제협력도 이제 국제협력위원회라든지 여러분들 좋은 분이 있는데 결국 제가 할 거는 외과의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요새 추가 나왔죠. 옛날에는 이분들을 이렇게 충성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 디베이트가 좀 나와서 저는 정말 좋은 방향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술시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됐죠. 올 8월인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강제 시행돼서 여러분들 술장에 달립니다. 이제 달리는데 다행인 거는 전공의들이 있는 병원은 담당 스텝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중증 질환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학병원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안 할 수 있는데 중소병원들은 거의 90%가 해나가기 때문에 향후 어디로 뻗칠지 모르겠고요. 결국 이거는 국민들이 손해보는 법이고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에도 많이 나갔는데 모 단체 환자 대표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뭐 자기는 의사의 양심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게 달려 있어도 의사들이 소송을 다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입술에서 문제가 되면 의사 면허를 뺏기고 그다음에 소송에 걸릴 텐데 이걸 CCTV를 통해서 그럼 양심과 본능이 어느 게 우선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닥친 현실이라서 이 교수로서 저도 고민스러운 게요. 아orta 옆에 단단한 림프노드가 큰 게 붙어 있어요. 과감하게 뛰면 환자가 살릴 찬스가 있는데 잘못돼서 터지면 뭐 난리가 나겠죠. 혹시라도 죽으면 CCTV 다 찍히거든요. 과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저희 전공의들한테 그렇지만 너는 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참 딜레마고요. 가장 쉬운 거는 못 뜁니다 닫고 알티합시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 조금만 하면 구속당하는. 이번에 그 대구의 응급약 전공의도 또 경찰 조사받고 구속 여부가 나오고 있죠. 신해 처법, 그건 의사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밌는 맨 밑에 필수 의료 중단 금지법. 필수라는 의사는 이 파업도 못하고 휴가도 못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아산병원 사건 났을 때도 필수라는 의사들 병원 비우지 말라고 당직 뭐 혼자 있어도 당직 성명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나왔잖아요. 이런 황당한 것 때문에 필수는 점점 더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도 포기자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이 요새 의대 정원을 맨날 얘기하지만 선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필수를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7명이 있던 1995년도에 외과에서 201명, 한 3,000명이 좀 안 되던 98년도에 279명이 외과가 제일 많이 났어요. 현재 3,800명일 때 이 156명, 현재 한 3,200명이죠. 143명. 외과 의사는 1,000명이 늘었는데 의사는 1,000명이 늘었는데 외과 의사는 1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겠죠? 보시면 은퇴 연도인데요. 2022년도에 은퇴하시는 분이 121명. 이때까지 괜찮아요. 지금 140명 들어오는데 2020년도에 179명, 2030년도에 279명. 매년 100명씩 현재 추세라면 매년 100명씩 외과 의사가 모자랍니다. 향후 5년 뒤부터 계산해 보면 5년간은 비슷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214명, 그 다음 10년은 520% 정도, 20년 후에는 이 추세는 외과에서 20% 줄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문제는 중증 환자, 간 이식, 대장암, 췌장암, 우리나라 고령화가 많아지면서 중증암 환자는 현재 35년, 30년 정도는 점점 늡니다. 인구는 2년 정도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령자는 점점 늘어서 암 환자, 중증 신장질환 환자, 이런 필수료 환자는 향후 3년 동안 2배 내지 2.5배 증가하고요. 특히 암 쪽에서는 췌장암이 현재 2.5배 내지 3배가 느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아과 산부인과 문제는 환자가 줄어서 의사들이 할 일이 없는 게 무슨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외과나 흉부외과의 문제는 환자는 느는데 의사는 줄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4배, 8배입니다. 아무리 국회 신문사에 내도 소용이 없어요. 거의 제가 한 7, 8년 동안 떠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연 65세 정년한다는 가정하에인데 둘 중에 하나죠. 이런들이 정년하는 의사를 정년 못하게 잡아서 앞으로 15년 더 일을 해라. 잡아놓든지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하지 않으면 눈에 보게 뻔한 이 대란이 곧 올 겁니다. 이유는 뭐죠? 결국 뭐 미국 대비 수가 얘기하자면 18% 수가가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일본 대비 29.6%. 근데 원가 보면 외과 가상까지 다 해도 85.9%. 어느 장사도 죄송합니다. 장사를 위해서 100%가 아니라 130%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원가가 100%면 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외과의 현실이고요. 이게 물론 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선배들과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회의에 가서 뭐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외과에서 다 잘났기 때문에 회의도 안 가고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렸지만 많은 회의를 갔는데 제가 있으면 외과에 대한 불이익하는 거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빠지면 외과 거 빼고 나머지 걸 다 올려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이제 필수료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외과 경우 보면은 외과의 행위가 전체 14.6%입니다. 3,726개 중에 380개인데요. 문제는 상대가치 총점은 의사 업무 총량 2.6%. 행위가 이렇게 해보는데 총점을 다 더하면 2.6%밖에 안 됩니다. 이 외과 의사의 이 상대가치 총량이요. 안과의 4분의 1, 이비인후과 2분의 1, 마취과 2분의 1. 의사는 저희가 제일 많은데 점수 총량은 안과의 4분의 1. 저희가 안과보다 한 의사가 5배 이상 많거든요. 근데 이 4분의 1이면 결국 20분의 1의 수가를 갖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외과 학회,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앞으로 나가줘서 할 게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데 현재 상대가치 제도를 그냥 놓으면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가치를 깨부시고 없애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될 건데 조만간 이제 올 겁니다. 왜냐하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외과 이사장이 되면서 제일 문제 했던 게 이제 결국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수술 당직만 하는 외과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식 교수님 계시지만 만약 내가 전공이랑 학생 때 봤는데 주임 교수님이 밤 12시까지 수술하고 매일 당직 쓰시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는 또 수술하고 전공의들이 과연 하고 싶어요? 과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전화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건가 자괴감이 생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과연 외과 의사가 외과의 의사답게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특히 우리 전공의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을 학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런 국가 실책이나 정책을 만들 때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야 되고 특히 서울대, 연대, 아산, 삼성 선생님들 가시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언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지부나 심평원 사람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선생님들 지금 본인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참석해 주시고 이게 내가 수술 100개 하는 것보다 이 회의 나가서 제도 하나 바꾸든지 아까 말한 포인트 하나 올리면 1년에 우리가 수술 1000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연대 교수님들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간 다음에 요걸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게 내외산소 이사장들을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몇 번 모였고 조선일보에 그때 기사를 크게 냈죠. 이 기사 냈더니 당장 복지부에서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협의체 만들죠. 그래서 협의체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사가 계속 나왔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거는 제가 이제 이때는 의학 전문진흥에서 지금 대학병원도 대학병원 지역병원이 죽으니까 지역에 있는 강소외과병원 발굴 프로젝트라는 거에서 진주제일병원, 대구구병원, 그다음에 안산의 병원, 그다음에 전남 여천에서 4개 병원을 발굴했는데 없어요. 전국에 충청도, 강원도 하나도 없고요. 외과 전문 병원들은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 하나도 없어져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지역 국가를 만들자는 걸 작업을 했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이 4, 5년이 지났는데요. 아산병원 사건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막 비난이 갔잖아요. 우리 내외상서 필수과들가 이미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 파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한번 들어와서 하자고 해서 한두 번 만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걸로 면피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만들었죠. 지원 대책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한 이 그런 응급이나 우리 외과 시스템, 지역 책임제, 지역 수가 하겠다고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드디어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할 거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은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은 결국은 돈 위주 뭐 이런 위주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현재 또 외과는 우선순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랑 신경외과 뇌 수술 쪽만 지금 현재 수가를 올려주고 있죠. 조만간 좀 더 동의해봐야 이제 정부가 정책을 차릴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외과 현안 문제와 더불어서 이거는 저도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프라우드한 얘기긴 한데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랑에서 미국에서 하는 NSQRP를 한국형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1년 동안 기획해서 보시면 수술 합병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입원이 되어 있는데 각 질환에 대해서 각 학회와 같이 해가지고 이 합병증을 모으고 합병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향후에 좋은 퀄리티를 올릴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되어 있고 예산이 총 얼마냐면 377억입니다. 어느 개인 개별 학회도 이런 대규모의 연구비를 딴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사실은 제가 PI를 우연히 맡게 됐는데 이사장을 때 함으로써
예,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일주간으로 외과 연구재단, 그다음에 아주대 한상혁 교수님, 여기 박균성 교수님, 예, 폐당장도 5주간 들어가 계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학회에 한 6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각 분과학회에서 아마 소식을 들으시겠지만 이 국가돈 370억이 들어가고 분과당 6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합병증 PDS 잘 만들어 주셔서 이게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돼야지 저희가 나라 돈 370억을 받아놓고 실패한다. 외과학계에 대망신이고 나라에 대한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과학계에서 일하실 때 그러면 LSQRP가 되면 또 연대도 데이터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대 병원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필수의 그 시스템이 하나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일조를 하게 됐던 것은 그런 거는 프라우드하지만 6년 동안 이 데이터가 안 나오면 저는 혹시라도 감옥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그동안 하겠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외과 수술만 하는 외과 의사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고시를 맡게 되면서 외부 활동을 시작하면 현재 보시면 아까 설명했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얼마 전에 또 이것까지만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겼고요. 학계 이사장을 되게 3개나 했습니다. 심사장, 이사장이 아니고 심사장을 했는데 이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는 게 갑자기 일이 됐는데요. 그 외과 중에 사실 뭐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은 필요합니다.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중에 몇 명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온갖 국방부 무슨 뭐 여러 의료부에서 공제적 여러 일을 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런 회의 가면 제일 놀라는 게 첫 번째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회의 오면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는 외과 의사라고 더 놀랍니다. 그만큼 외과 의사 안 간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참여해 주셔서 이 학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나는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 그 후배들을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이런 학문적 인성적 수월성이 없이 이런 활동만 하면 결국 그냥 폴리페서가 되고 말거든요. 본인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한 다음에 이런 활동을 전적으로는 못하지만 최소한 20, 30%를 할애해 주셔서 이 전체를 키워주시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결국 우리나라 외과가 발전하고 후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처럼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생각이 들고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환자만 고치는 사람이 될 거냐, 시스템을 고칠 거냐, 더 커버할 거냐,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당장은 전공의 선생님들, 펠로우 선생님들은 이 자체에 매몰되어 있지만 좀 지나시면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서 외과의사, 수술만 하는 외과의사 말고도 많은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좀 생각을 해보셔서 미래를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많이 감사합니다. 유명 교수님은 제가 2000년 출첵에서 만났던 때에 우리가 30년을 있습니다. 유명 교수님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희생, 헌신, 열정이라는 단어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젊으신 분, 교수님들 중에서 유명 교수님한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주 교수. 일반과 전문직입니다. 사실 저 이번 건담 전문의 제도 정착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주신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한 리더십을 외과 의사들이 많은 고민들도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나 신병원 그런 단체들을 만날 때 저희가 우리만의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거고요. 일단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가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저도 한 1년 걸리더라고요. 분위기 익히는데. 안 그러면 헛소리 하게 돼요. 쓸데없는 소리 몇 번 하면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카르텔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사의 목소리를 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얘기해봐야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왜 환자가 희생이 돼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환자가 어떤 부위를 받는지 용어도 우리 용어가 아니고 환자의 용어로 얘기하십시오. 공무원의 용어로 얘기해서 우리 얘기를 우리 얘기하면 아무도 또 쟤네들 제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환자의 생각을 환자의 용어로 의사의 이 컨셉을 맞춰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은 쉽게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힘들다. 아무도 신경 안 써. 의사 월급 적다 신경 안 씁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를 얘기하셔야지 내가 힘든 거는 그건 가지고 의사는 뭐 힘든 직업이고 저 새끼들 돈 많이 받는데 뭐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컨셉을 바꾸셔야 돼요. 컨셉을 바꿔서 접근의 방법을 전혀 바꾸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거는요. 언어를 선점하시고 배틀, 전쟁터를 저희 쪽으로 끌어내세요. 룰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선점하면 그 룰 내에서 싸우게 돼 있거든요.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약 뭐 요즘 많은 이렇게 어떤 뭐 대리수술 뭐 이런 거 나올 때 대리수술 얘기하는 순간 의사는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다른 용어로 바꾼다든지 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유리한 언어를 빨리 만들어서 언어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그 배틀필드를 우리 쪽 룰에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머리가 필요하고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올 수 있고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적어도 이슈가 나오면 최소 4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많은 교수님들 다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외과 수가 인상 얘기 안 했습니다. 외과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수가 인상이라는 얘기는 현재보다 올리라는 얘기고요. 외과 수가 정상화는 또 모자라는 걸 정상화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외과 의사들은 용어를 외과 수가 정상화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그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는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명 교수님.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세 하는 마음. 오늘 말씀하신 내용 나오지 않은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린 내용이 4년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제 내려놓으시는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개협상 질문이 맞지 않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4년, 이 3년으로 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질문은 사장을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으로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고 그다음에 더 질문을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혹시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핫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원래는 사실은 3분의 1은 스페셜리스트, 3분의 1은 제너럴 서전, 3분의 1은 호스피탈리스트 이런 식으로 제도를 했는데 호스피탈리스트 쪽에서 아직까지 이게 방향이 정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한 10년은 봐야 될지도 또 하나 저희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꾼다 해도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현 제도에 10년 이상은 저희가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바꿔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단지 한 3, 4년 지나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 더 봐야 되는 그래서 이거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제 전공의를 교육선을 보자는 목표에 바꾼거든요. 이제 지방은 사실 이 서울에 있는 경우보다 더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빠지고 펠로우는 다 서울 가서 하거든요. 더 심각한데 결국은 향후 큰 목표가 병원들은 전문의 위주로 돌아가고 전공의들은 교육받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술기 이런 것들에 일하는 워커로서는 더 로딩을 줄이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저희가 동참을 해서 당장 내가 부릴 전공의가 없다, 당직이 없다 그러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 학회에서는 교수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한 수가 정성화 얘기하는 이유가 각 병원들이 이제 의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필수 분야 의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수가가 정상화가 안 되면서 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전공의도 저거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쉽지 않은 패스트는 맞습니다. 물론 10년 뒤에 돌아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는 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로 또 전공의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온고잉이고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지금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한번 내년에 후년쯤 발표하기로 그때 얘기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동현 작가님, 예. 신동현 수석연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설문 좀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커리큘럼을 분석할 때 이 교과과정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수업도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단편적인 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유명 이사는 편이시나 얘기해서 10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대부분 보면 우리가 3에서 5년 사이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게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컨피던스 베이스가 아니라 워커로서의 개념을 좀 보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차이가 있고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학 전공인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같이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파원 수석 전공의 신동현입니다. 일단 그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3년차, 4년차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전공의들 입장에서 가장 문제점은 4년차에 4년차로 되면서 인원수가 확실히 줄었고 인원수가 줄임에 따라서 저희가 일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부량은 그에 비해서 많이 들어서 점점 전공의의 일이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타라는 전공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일이 더 힘들어지고 업무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에서 그냥 투표를 해봤습니다. 3년차가 좋냐 4년차가 좋냐 투표를 해봤는데 4년차가 좋다는 답변이 한 60에서 70% 정도 있었고 연차별로는 이제 3년차인 지금 3년차, 2년차가 4년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3년차가 4년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4년제 제도 안에서 저희가 이제 2년차 학생들한테 트레이닝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여유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전공 입장에서는 수련받는 시간이나 수련받는 퀄리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업무량도 그렇고 4년차가 좋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지금 1년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4년차를 겪어보지 않았고 지금 업무량이 많은데 이제 거의 따라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이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이 되게 되면 그 힘든 시간이 1년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3년차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 종합해 보면은 제가 더 낫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예, 특별히 참고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4년차가 3년차가 돼서 이 4년 일을 3년 전공의한테 시키면 답이 없습니다. 4년 일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빼고 이 업무 로딩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정이 안 되면 당연히 힘들죠. 그거는 병원마다 사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테스트를 좀 바꿔주고 일을 더해서 이 일을 좀 나눠주고 하는 그런 작업. 사실 그게 허탈리스트가 많이 채용이 되면 그쪽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나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4를 3으로 찍어서 다 하게 하면 당연히 힘들고 다 나갈 수밖에 없죠. 그 병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조정을 해주셔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로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존의 제도를 허탈리스트 중에 초기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요. 입원하는 전문의들이 한나의 디그니티를 가진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전공이나 전임의의 연장 생각해서 그 친구들의 디그니티를 인정 안 하시고 막 하셨기 때문에 몇몇 병원에서는 다 나갔죠.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교수나 펠로우가 더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전공의도 주고 꼭 필요한 건 뭐고 이런 것들을 나눠주셔서 업무 분담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갓상권 전공하고 있습니다. 내분교육 과학회에서 이런 것을 지금 항상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포커싱이 그 수년 동안 그 되면서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호스타민 선생님들 디그니티를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제 저
좀 아래 친구들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펠로우나 이제 주니어 스태프들이 그 디그니티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약화되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그 불안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병원이라든지 제가 저희 국가에서도 몇몇 그 주니어 스태프들은 오히려 이제 로컬을 나가거나 오히려 대학 교수보다는 이제 로컬을 더 선호하고 교수직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꼭 그 저희 갑상도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회 차원에서 이런 그 펠로우나 주니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디그니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리더십의 과정 중에 딱 제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학회장이나 뭐 부장님 이런 이제 그런 과정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랬을 때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해야 될 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좀. 두 번째 상당히 어렵네요. 본인이 느끼셔야 되고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거 챙기면 안 됩니다. 자기 거는 그냥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다음에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의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요. 이 쥐고 있는 걸 놔야 그다음 더 큰 걸 쥐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넣으시거든요. 이걸로 놓으시고 같이 하시고 내 걸 좀 줄이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희생이 좀 필요하고 해서 그것들을 더 크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내 거는 지키고 더 들어와라 아무도 안 하니까요. 그런 모범을 좀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좀 얼마 전에 혹시 들으셨겠지만 아산병원에 마취과 선생님들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마취과 교수 5명이 집단 사직을 했고 3명이 더 사표를 낼 예정이고 다 개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우리가 5시간 수술 못하니까 3시 이후에는 인덕션 안 해주겠다는 걸 또 병원으로 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수가 체계하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게 바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도 그런 돈이 적더라도 디그니티가 올라가고 라이트 퀄리티가 좋으면 하겠는데 지금 매일 경직 써야 되고 다음날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학회에서도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 우리 국가뿐은 아니고요. 다른 모두가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한 수가 정상화라든지 외과 의사들 수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료사법 특례법, 의료분쟁 그 특례법, 형사법 처벌 먹는 거, 수가 정상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보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돈만 버는 도둑놈이 아니고 정말로 센세 일본말로 하는 그런 정도가 바꿔야 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제일 골마다 터지고 시작하는 직전이거든요. 지금 한 30년 왔던 게 얼마 전에 필수 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검진하면서 지금 마구 터져나가고 있어서요. 저는 거꾸로 더 터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져야 정부고 뭐 국민들이고 정신을 차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제일 잘못한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미봉책으로 계속 눌러왔어요. 저희가 희생하고 당직 쓰고 밤새 수술하고 꼼에만 넣는데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 걸 못하고 우리가 외과에서 희생이라는 이유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읍소하는 전략을 안 하겠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그런 걸로 외과에서의 디그니티로 알고 해왔는데 그게 점점 더 썩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는 현 이사장하고도 얘기했지만 터지든 놔두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동기가 지나가야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료 교수님을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또 하나만 저희 이제 수련 비용이 미국이 한 1.2천억 정도 거기 수련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10분의 1 정도 돼서 1,200억 정도 지구와 받으려고 계속 했는데 시도는 계속 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듣다가 되게 많았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다 보면 좌절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회복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팁을 하나 주시면 또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흔한 대답은 있죠. 실패로 끝나면 실패고 실패를 삼아서 성공하면 성공이거든요. 실패는 하나의 성공의 과정이지 실패로 끝나면 안 되는. 아까도 제가 필수로 4, 5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아산병원 사건 나오면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 문제 아까 전공의 수련 비용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가면 그 시민단체들 얘기하는 게 왜 돈 버는 외과 의사 수료가 우리가 되냐, 성형외과, 뭐 피부과 왜 우리가 되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필수의료과만 돈을 내라. 내과, 외과, 산소, 흉부외과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다가 약간 더 무리면 내려갔거든요. 아마 제일 먼저 된다 그러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 교육 비용은 부담할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 아예 말을 안 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말을 해놓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 언젠가 이루어지니까 실패는 꼭 실패는 아니고요. 외과랑 내과랑 다른 점은 내과는 검토만 하다가 시행 안 하고 끝나고요. 외과는 일단 시행해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음에 이렇게 말고 딴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아예 도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죠. 그러니까 하시고 실패하면 다음번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컨버전 두려워하지 마라. 복강경 수술은 머스트 프로시저가 아니고 하나의 옵션인데 내가 이거를 못한다고 10시간 수술하고 하면서 환자한테 향을 주지 말고 딱 판단해서 문제가 되면 그대로 곧바로 컨버전해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실패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은 잠깐만. Letter of appreciation presented to Woo Young-mi. We gratefully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for distinguished lecture on leadership in surgery at Surgical Training Ground on July 8, 2023. Kyung-Sik Kim.